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증인 채택에 반발했던 여당은 불참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된 상태.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2016년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도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이 이제 갇혀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비공개 신문한 적이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도 현장 조사에 불응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직이거나 재판 중인 직원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인들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이 피청구인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해들어 받아 적었다고 했는데 국회 측은 해당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간첩 검거를 위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등 민감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면서 향후 탄핵 심리에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헌재 재판부를 공격하는 건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던 이재명 대표가 걸음을 멈춥니다.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조작이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관심을 가지란 겁니다. 국민의힘이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면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 본인도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선거법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예고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지윤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즉답을 피하거나 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체포 지시를 들었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관련해서 부인을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했던 전화는 계엄 사무와는 무관한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증언들이 어제 변론길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향후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6일날 내일 있을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제 공판정에서의 증언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당사자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명확히 대답을 했잖아요. 예. 체포 내지 그 국회 의결방해, 봉쇄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도 이해했단 말을 쓴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행간이 존재했고 본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를 말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그 말에 따라서 공소장이 아마 그 증거로 채용됐을 텐데 현재 그 공소장에 대해서 증거 신빙성 문제도 다퉈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했지만 예. 국회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든 것이 내가 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제3자들이 했던 말들이 공소장에 적혔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전문 증거라는 거죠. 나로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 이 말을 공소장에 어떤 증거로 적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형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그 형사재판은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분명한 기억을 토대로 한 경험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공방 이전에 어느 정도 탄핵 심판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변론길에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과는 사뭇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과는 굉장히 분위기도 달랐고요. 했던 말들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중요 임무 종사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또는 부인하는 쪽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 휘하에 있는 장교들에게 다시 재차 지시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공소장에도 나름의 그 정황으로 다 포함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를 어제 일부 부인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가 다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직후에 했었던 그 진술부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 진술이 매우 일관되다. 그리고 명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재판관들이 받아들였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 검증 절차에서 가장 본인이 이해관계가 큰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부분도 어찌 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지 말지에 대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진우 씨 경우에는 사실 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 본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말의 무게성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지 여부, 기소됐는지 여부가 지금 어제 현재 진술에서 좀 차이를 미쳤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경우가 어제 그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 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이분도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저께 국회에서 한 증언은 굉장히 초지일관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다. 그것이 예. 자의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고 내일 있을 헌재의 변론에도 예.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또 다시 이제 출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같은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재판을 받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본인의 재판 전략이 뭐 포함되겠습니다만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 진술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이. 곽 전 사령관의 경우는 저는 좀 어제 이례적으로 본 것이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접촉한 것이 김명주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다. 이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원래 예. 그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런데 요원을 빼내라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 이게 주어하고 이제 목적하고 수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발언이 살짝 달라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요원을 빼라 하고 그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사실은 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 나와서 현안 질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박범계 의원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보시면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3층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플러스 알파 다른 인원도 있고 원래 본인이 국회 그 신문장에서 그대로 물어보면 될 거를 왜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특위에서 얘기 나온 것들은 오히려 보면 이분의 진술 내용에 불구하고 이분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입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곽 전 사령관이 내일 헌재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계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마치 허상을 쫓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달그림자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허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주장은
마치 이 비상계엄이 다 끝나고 난 결과론적인 부분에다가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맞춰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그 2시간이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경고성으로 2시간을 한정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계엄이 유지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결과론에 자꾸만 이렇게 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는 건 이 내란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단지 미수에 그쳤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예비, 음모 단계까지 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하는 이 과정들 전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허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선 먼저 주신 말씀 관련돼서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나서 그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건데 원래는 보면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게 내란인지 여부를 그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등 이런 분들은 내란이 맞고 그 내란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얘기를 하시는 거라 저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재판을 통해서 내란임이 맞으면 그때 이제 뒤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또한 내란 여부 판단은 진행 상황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됐는데 그 집행유예 취소가 잘못된 경우에 그때 보통 이제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취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법률 관계가 개입되는 경우에 막 구속 취소를 많이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 부분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됐다. 이 부분은 아마 다투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6일부터 19일까지인가요? 그때 체포 실질 심사하고 체포 적부심하고 영장 실질 심사 때 그걸 뺐잖아요. 그런데 보통 초일 산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초일 산입 규정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이틀을 더 이틀 내지 3일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5일자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6일자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탄핵 심리와 함께 국회에서는요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에 여러 번 찾아갔다는 무속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지금 들어본 무속인 이선진 씨, 이른바 비단 아씨로 알려진 인물인데 청문회에 무속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그러니까 특위, 이 특위에서 어떤 점 등을 규명하려고 저분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와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예를 들면 무속과 관련된 부분을 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보면 글쎄요. 저 비단아 씨라고 통칭되는 저분이 마케팅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를 국민께 어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치 않다. 좀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오늘 구치소 청문회도 열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 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협조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나 조사 또는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했던 모습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저 윤 변호사님께서 그 비단아 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인인 노상원 씨가 이번 비상계엄에 얼마만큼 깊이 언제부터 관여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비단아 씨라는 분한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십 차례 찾아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찾아갈 때마다 본인이 들고 갔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들이 다 현역 군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장관이 될 것 같냐, 그리고 장관이 되면 내가 거기에서 또 저기 복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뭔가 이 큰 거사를 꾸밀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뭐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국조특위에 부르잖아요. 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는 특위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국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그다음에 뭐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저런 그 무속인 불러가지고 저렇게 물어본들 어떤 걸 규명하겠습니까? 저분 한 분 불러서 그다음에 노상원 씨 불러다가 대질할 건가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저걸 기획했는지는 이미 공소장에 보시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101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공소장을 다 입수한 국회의원들께서 저걸 왜 물어보시죠? 국민들께 도대체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사건은 조작이니까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각기 다른 거죠.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또 탄핵 심판 관련돼서는 국민적 관심이 또 그만큼 있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자리매김해오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갖는 것이죠. 거기에 갖는 관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심을 나 말고 대통령으로 돌려라. 이것은 이제 정치 행위를 하시는 건데 그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 관심이 뭐냐면 끌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물어보는 주된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자분들이나 국민적 관심이 지연시키지 말고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해라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측에 얘기하는 말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어제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탄핵 심리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작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선거법 1심 재판부를 비판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판부의 성향이나 재판부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 재판을 통해서 항소심을 통해서 다툼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재판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등치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보수 단체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처럼 같은 모습으로 같이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신청했다고 알려졌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앞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저게 이제 주진우 의원에서 알려지게 되니까 아직 우리는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검토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분은 실질적인 그 어떤 뭐 본인들이 진짜 뭘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이제 2021년도에 판결이 났고요. 이게 10여 년 흐른 뒤에 만약에 또다시 상황 변화가 있고 나서 이 해당 법률 조항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은 거고 심지어는 작년도에도 하나 있었어요. 동일한 조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실질적인 요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중간 다리로
또 중간 절차를 했던 것이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26일 날 결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결심을 미뤄보자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돼야지만 헌법 소원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란 또 다른 수단을 가기 위한 절차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변인님 말씀처럼 법률적인 어떤 모든 수단을 다 쓰지만 쓰는 수단의 목적에 대해서 국민께 다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 여권에서도 시간 끌기다,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런 비판들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뭘 하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 변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른 말씀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건 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게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1차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명확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재판부가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것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에. 그렇다면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보장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그런 모든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만 그 비판하시는 건 너무나 과도한 비판이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재판 지연 목적 플러스 이제 제가 아까 헌법소원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소원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거칠 수가 있어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면. 그럼 헌법소원 가면 헌재로 가는 거죠. 헌재를 믿고 있다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고 헌재 가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혼란스러운 그 쪽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을 정치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과연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폭주족들이 만들어낸 굉음이 무척 거슬리는데요. 이렇게 야간에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한 2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눈 내린 설날 밤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고개 운전을 해 새로 공사한 인조잔디가 훼손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차량 4대가 한적한 도로를 추격전을 벌이듯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가까지 굉음이 전해집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드리프트를 하고 굽은 산길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지난해 내내 영동 고속도로 마성 IC 인근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은 40건 넘게 신고했는데 새벽 시간으로 한 2시, 3시쯤 돼가지고 거슬리지. 설친 적도 있고 깬 적 있어. 경찰은 연말에야 CCTV에 찍힌 차량들을 추적해 최근 운전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에는 새카만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지난 설날 밤 눈 쌓인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고개 운전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15억 원을 들여 한 달 전 완공한 인조잔디가 훼손됐을까 걱정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자체인데 현재 지금 훼손 여부도 정확히 모릅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경기도 양평에서는 단독주택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단독주택을 집어삼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분주히 움직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소된 목조주택 앞에서는 4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자녀 2명과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저희가 신고된 내용은 안에서 두 분이 기름을 가지고 붓고서 불을 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나갔어요.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MBC가 오늘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엽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해당 의혹이 커지자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예비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현산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에 무슨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겁니까?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은요, 지난 3일 밤 11시경에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전한길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댓글이 달린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 부산역 앞에서의 집회, 거기에서 이제 전한길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영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휩쓸 것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그 댓글러가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본인이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짧으면 짧은, 길다면 긴 인생에 대해서 지금 바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 댓글 작성자 일단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뭐 장난식으로 썼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수를 하게 되면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량 사항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자수를 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런 살인 예고글이라든가 각종 그런 위협적인 글들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었고요. 지금의 경우에도 본인은 뭐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폭탄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협박의 경우에 착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한길 씨 어제 TV조선 유튜브 프로그램인 강펀치에 출연을 해서 자신을 향한 협박과 위협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전한길 죽이자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 속에 제가 뭘 느끼겠어요? 이놈들이 자문하면은 또 전한길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겠구나. 제가 사실은 뭐 인기 1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제가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요거도 먹으면서 이거 우리 아내가 봤을 때는 가족도 다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빠가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고 이러는데 굳이 욕 먹으면서 고해고생하고 막 신변 위협도 받다면은 어느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한길 씨가 실제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고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도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동작경찰서에도 협박성 이메일 같은 것을 받고 있다라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 영상에서도 동작경찰서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라면서 지금 보이는 저 시계가 스마트워치입니다. 저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설 경호원
사람들과 함께 왔었다라는 목격담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아니고 개인인데요. 본인이 정치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환길 씨가 최근에 보수에 되게 큰 스피커로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개인인 전환길 씨에 대해서 구글 유튜브에 신고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 쪽에서 전환길 씨 개인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환길 씨 오는 15일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시국에 빨리 대통령이 직무 복귀시켜가지고 개혁도 하고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욕심 같은 거 없잖아요. 다시 빨리 이거 안되면 강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다음 주는 광주 또 갑시다. 광주 가서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신변 위협이 있는데 이 위협 속에서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 강사이잖아요. 외과 강사 같은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뭐 60억 정도 연봉을 벌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우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뭐 쓸어버린다든가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신변 위협이라든가 테러 댓글 같은 것들을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전환길 TV 같은 경우에는 11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가수 구준엽 씨가 내일 고인이 된 아내 쉬쉬위안 씨의 유해를 안고 일본에서 대만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장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만 매체에 따르면은 서희원 씨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서희원 씨에 대해서 일본의 장례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본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일 이내에 장례를 화장을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이 냉장이나 냉동이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미 일본 현지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희원 씨의 모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만에 입국을 해서 장례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준엽 씨 그리고 동생인 쉬쉬디 씨 같은 경우에는 6일경에 이 유골함과 함께 대만으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쉬쉬위안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양육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물론 지금 사망자가 대만인이잖아요. 그러면 대만 관련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의 경우에는 친부모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준엽 씨의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친양자 같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친권자의 지위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양육권의 경우에는 전 남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연삼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폭설이 예고된 호남과 제주에는 최대 30cm의 눈 폭탄까지 쏟아질 전망인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승한 기자, 몹시 추워 보입니다.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도심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특히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장갑과 목도리로 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전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9도 등입니다. 강추위는 낮에도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어제에 이어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지역이 3에서 20cm, 제주도 산지엔 10에서 30cm, 충청 지방에도 3에서 15cm가 쌓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는 만큼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 씨의 아내, 대만 배우 쉬씨 위안이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쉬씨 위안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폐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균에 의해서 우리 호흡기, 기관지와 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예. 주로 이제 증상으로는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같은 호흡기 증상과 또 열이 나고 으실으시고 우환이라든지 식욕부진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 증상이 초기에 좀 모호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예. 또 폐렴 초기에는 단순히 이제 기침하고 감기만 생기기 때문에 또 기침 이게 감기인가 또 증상이 그렇죠. 좀 애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 증상과 감기의 증상, 초기는 비슷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증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구분해야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호흡기 감염 질환인데 감기하게 되면 상기도 감염, 주로 코라든지 그렇죠. 목에 감염이기 때문에 콧물, 인후통 이런 것들이 주된 증상이 되겠고 이제 폐렴하게 되면 하기도, 기관지라든지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관지가 염증이 생기면서 좁아지게 되면 숨이 환기가 안 되면서 또는 폐에 염증이 생기면 가스 교환이 안 되면서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숨이 차고 호흡곤란, 또 식욕부진,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좀 식욕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예. 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초기엔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기 증상이 나오면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올겨울 역대급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는데 독감을 방치하면 합병증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게 또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폐렴이 이제 진행되고 악화되게 되면 예. 기관지, 폐 염증이 심하게 되면은 폐 기능 부전이 오게 되는데 폐 기능이 이제 산소 교환이 안 되면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신적인 폐혈증, 쇼크,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기가 기능이 부전에 빠지는 이러한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오르서 사망하실 수가 있겠고 또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를 침범하지만 또 심장이라든지 신경계도 침범해서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독감과 폐렴에 취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층에서 발병하는 폐렴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균에 대해서 또 내성균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 합병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반응이라든지 이런 치료의 반응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어서 좀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폐렴에 걸리시게 되면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쉬씨 위안 씨 사실 40대의 나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독감에서 폐렴으로 발전이 되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렇다 보니까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폐렴과 또 폐렴의 악화 위험 요인 중에서 이제 연령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다양하고 또 평상시 건강 상태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폐렴이 걸리고 또 악화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증상이 있거나 또 치료를 할 때 적절한 초기 진단과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또
또 의료 시스템, 이런 의료 접근성 이런 것들도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의심이 되면 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폐렴 국내 사망 원인 3위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폐렴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폐렴에 취약한 고령층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폐렴이 사망 원인 3위, 그러니까 23년도에만 해도 거의 3만 명 가까이, 2만 9천 명 가까이 폐렴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기 때문에 폐렴에 취약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의 폐렴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예방법이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백신 접종인가요? 네, 백신 접종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감 예방도 있고 폐렴구균 백신도 있고 또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 백신에 대해서 의사 상의해서 공고되는 백신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방어력,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흡연, 음주, 또 식생활에 대한 운동 습관, 또 스트레스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예. 또 노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산밀 환경, 또 유행하는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또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엔 대면 접촉을 피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증상이 의심이 될 때는 가까운 찾기 쉬운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예방, 관리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져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웨덴 사회는 최악의 총기 사건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벨이 울리는 교실 안, 학생들이 몸을 낮추고 숨어 있습니다. 건물 밖에선 잇따라 울리는 총성에 놀란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12시 30분쯤 스웨덴 중부 도시 웨레브로의 성인교육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n kille bredvid mig, han fick skjuta här i axel. Så han blödde så mycket när jag tittade bakom mig så det var 3 personer på golvet som svimmar och blöder.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동기는 조사 중으로 테러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Han är för polisen inte känd av oss sedan tidigare och har ingen koppling till något gäng. Utan vad vi tror är att det är en ensamagerande gärningsperson. 사건이 일어난 곳은 주로 성인 이민자를 상대로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시설 내 이례적인 총기 사건으로 스웨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Oskyldiga människor. Det här är den värsta masskjutningen i svensk historia. 최근 몇 년 새 스웨덴에선 갱단 범죄 관련 총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한 남성이 한파에 맞서 전신 패딩을 입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전국의 강추위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성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뒤덮는 전신 패딩을 입었습니다. 털 장갑과 두꺼운 옷도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을 수 없는데요.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추위를 막기 위해 귀를 감싸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간신히 보일 정도로 꽁꽁 싸매고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사진으로도 매서운 추위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이 7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이었죠? 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추운 입춘 한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불어닥친 한파는 부산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모래톱에 남은 바닷물이 강추위에 얼면서 조개 껍질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경기도 화성의 갯벌인데요. 서해안에는 강추위와 함께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파에 한랭 질환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단단히 추위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서울 동부와 일부 경기,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4도, 파주 영하 16.3도, 대관령 영하 18.4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사흘째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해안과 일부 호남, 제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cm, 호남에 최대 15c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 청주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